사우디아라비아 이하 사우디가 전략적 자산을 전면 교체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촉발된 해양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엄청난 절대적인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판매했던 VN-22 장갑차, 최신 방공 시스템, 핵심 통신 장비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핵심 계약이 자신들의 소나기에 확고히 들어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연 중대한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군사 외교적 이슈에 시선을 집중하는 동안 사우디는 은밀하면서도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 2 계약 체결, 900대에 이르는 장갑차 도입 결정, 그리고 완전한 신뢰의 확보, 이 모든 선택의 종착점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고 영내 경쟁국인 일본은 방위비를 전년 대비 15%나 증액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전례 없는 배신과 선택의 배경에는 무슨 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서사에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역을 아래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세계 질서를 요동치게 만들던 그날, 저는 사우디의 극심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섭씨 54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환경 속에서 중국산 VN-22 장갑차가 또다시 작동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동일한 결함이었습니다. 엔진은 과열로 소손되었고 필수적인 통신은 두절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숨막히는 모래 폭풍 속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정작 이 치명적인 장비의 제조국인 중국 측은 모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건 보고서를 덮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며칠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깊숙이 고립되어 있던 저에게 이 소식이 무슨 실질적인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이 외교적 선언이 우리 군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줄은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이드입니다. 사우디 국방부 방산기획국에서 20년간 무기 체계를 전문적으로 평가해온 선임 분석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유럽제, 미국제, 그리고 중국제를 망라하는 수많은 무기 시스템들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 중국산 VN-22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제가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측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은 서방 장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납기 일정 또한 매우 신속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최고 속도 시속 100km, 사막 환경에 특화된 고성능 냉각 시스템, 지뢰 방어 능력까지 화려한 고성능 스펙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이견의 여지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실전 운용 결과는 서류상의 약속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고장은 도입 후 불과 6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리야드 남쪽 훈련장에서 VN2 장갑차 세대가 동시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냉각 장치가 사막의 극한 열기를 전혀 견뎌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엔진 과열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70도까지 급상승했고 2명의 병사가 심각한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사에 즉각 연락했지만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변명조였습니다. 단순한 부품 문제입니다. 곧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부품은 석 달, 심지어 6달을 기다려도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회신은 지연되었고 전화 연결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비 대응 시간은 72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앙적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예멘 국경 지역 훈련 상황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작전 투입 직전에 장갑차 5대 중 3대의 엔진이 동시에 치명적으로 과열되어 버렸습니다. 작전은 즉시 전면 중단되었고 병사들은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서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엔진은 멈추었지만 제 분노는 극한까지 끌어올랐습니다. 더욱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국제 외신의 조롱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CNN 방송이 우리 군의 장비 고장 사태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 선 VN-22의 무능한 모습이 역과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사막의 부자들이 고철 위에 앉아있다는 굴욕적인 자막이 흘러갔고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군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고 고위 장성들은 회의실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으며 실무진은 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저 역시 그 실무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율은 무려 38%를 넘어섰고 실전 가동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전투 무기가 아니라 값싼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12월 국방부 본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고위 관계자들이 엄숙하게 착석했습니다. 장비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누군가 다른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제는 지나치게 고가였고 유럽제는 납기가 너무 오래 걸렸으며 중국제는 이미 군사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기라는 상품을 팔았지만 결코 신뢰라는 가치는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무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그 말은 단호한 명령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깊은 분노의 감정이 강력하고 냉철한 결심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다시 똑같은 장갑차 결함이 발생했던 그날 밤 숙소로 복귀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자 첫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라는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외교적 뉴스였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이고 저는 사막에 있었기에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정독하던 중 한 문장에 제 시선이 강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한화오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후 핵잠 역량 공식 인정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화라는 이름은 분명 낯설지 않았지만 정확히 어디서 접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사막에 있는 우리 군사력과 대체 무슨 전략적 관계가 있을까?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지사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고 안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기술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시연 제안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넘기며 내용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888 차륜형 구조, 최고 속도 시속 100km, 항속거리 800km, 지뢰 방호 등급, 원격 무장 통제 체계, 그리고 사막 환경 특화 냉각 시스템. 스펙만 놓고 보면 중국제와 유사하거나 어쩌면 기술적으로 더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화려한 서류상의 약속에 크게 속은 경험이 있었기에 서류상의 완벽함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전 운용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고 그곳에 작은 로고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화. 그 순간 어젯밤 뉴스에서 보았던 문장이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한화오션, 핵잠수함, 그리고 지금 제 손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서.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회사와 사막용 장갑차를 제안하는 회사가 동일한 대기업 그룹 소속이라는 사실에 저는 묘한 융합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들 뒤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전략적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동료 한 명이 제 책상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자이드, 그거 보셨어요? 한국에서 온 제안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방금 읽고 있어. 근데 한화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네. 동료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 기업은 한국의 대기업 그룹입니다. 방산, 조선 등 여러 핵심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안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름은 생소했지만 알 수 없는 강한 확신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중국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품은 오지 않았고 책임은 끝없이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를까? 바다에서 극한의 상황을 견디며 증명된 기술이 과연 이 메마른 사막에서도 동일하게 통할 수 있을까? 저는 제안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실질적인 검증 가치는 충분히 있겠어. 그날 오후
저는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장갑차 시연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사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급자는 잠시 숙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단 만나서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게. 어차피 지금은 잃을 것이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한화오션의 조선소인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모든 퍼즐 조각이 처음에는 파편처럼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핵잠을 승인한 것은 외교적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그 자격을 선언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 사막의 밤은 고요했지만 모래바람이 창밖으로 불어오는 가운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철저히 실망시켰고 서방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다의 극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사막의 핵심 군사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저는 타이곤 제안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 그 낯선 이름들이 제 직관적인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 실전 시연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저는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품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중국산 장갑차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치명적인 고장과 군사적 치욕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다를까? 그들이 제시한 기술과 약속을 정말로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확신했습니다. 이번이 사우디군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일주일 후 시험장은 리야드 남쪽 사막 한가운데에 엄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해가 뜨면 곧바로 섭씨 54도에 달하는 지옥 같은 환경으로 변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기술팀을 기다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접었네. 서류상의 화려한 스펙은 누구라도 그럴듯하게 꾸며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현장에서 직접 봐야죠. 최소한 중국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군사용 장갑차를, 그게 합리적인가? 내가 아는 한국은 삼성, 현대와 같은 TV,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첨단 산업 국가인데 삼성 갤럭시는 사용하고 있었고 현대 차량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군사 장비, 그것도 사막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핵심 장갑차라니. 저는 솔직히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멀리서 거대한 먼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2대가 시험장으로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트레일러가 멈추고 뒷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서 장갑차 한 대가 위용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타이곤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매우 견고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듯 했습니다. 중국제 VN22보다 차체가 더 낮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8개의 바퀴와 사막 환경에 맞춰 칠해진 모래색 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의 완성도는 누가 못 만들겠어. 한국 기술진 3명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볍게 인사했지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장황한 설명이나 과장된 미사여구도 일절 없었죠. 한 명이 짧게 말했습니다. 시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무기 시연은 길고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여 스펙과 장점을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실전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동료가 귓속말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긴 해. 타이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숙했습니다. 중국제 VN22는 시동만 걸어도 엄청난 굉음을 냈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이 부드럽게 회전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이곤은 사막 위를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였습니다. 속도를 높였지만 차체는 흔들림이 없었고 거친 모래 언덕을 넘을 때도 탁월한 안정감이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정말 이 거친 모래 위를 저렇게 달리고 있는 건가? 동료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VN22는 저 속도에선 바로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는데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이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충격 흡수율이 기존 모델 대비 40% 더 높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성능이 가능하죠? 그는 짧고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바다에서 습득한 기술입니다. 바다? 저는 그 깊은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질문할 틈도 없이 다음 핵심 테스트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온 환경에서의 연속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기온은 이미 섭씨 50도를 넘어섰고 정해는 54도까지 치솟을 예정이었습니다. VN22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던 지점이 바로 이 온도였습니다. 타이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엔진은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화상 카메라로 차체 온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엔진 부분 온도는 섭씨 70도까지 급상승했지만 정교한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열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는 쾌적한 24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 기술자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함정용 열교환 기술을 응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또다시 바다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강한 기술적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군함 기술이 어떻게 장갑체에 융합될 수 있었을까? 오후가 되자 사막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모래 폭풍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래 폭풍은 미세한 모래 입자가 엔진과 필터를 막아버려 차량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든요. VN22가 그렇게 망가졌었습니다. 타이고는 강력한 모래 폭풍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질 정도로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10분 후 차량이 모래 구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차량으로 달려가 필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필터 커버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필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현상이죠?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0.0km 입자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다층 필터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모래가 차량 내부로 절대 침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제는 모래가 엔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었지만 이 차량은 단 한 톨의 모래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다음은 지뢰 방호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용 폭발물을 차량 하부에 정밀하게 설치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했고 강력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기가 거친 후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하부 장갑은 전혀 손상되거나 찢어지지 않았고 표면에 그을음만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하부를 만져봤습니다. 균열도 구조적 변형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장갑은 무엇으로 제작한 것입니까?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특수 합금강입니다. 충격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체 구조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원격 무장 통제 시험이었습니다. 타이곤 상부에는 RCWS 원격 무장 통제 시스템과 장착되어 있었고 표적은 1000m 거리에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차량 내부에서 정밀하게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단 한 발의 사격으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VN22의 사격 정확도는 형편없었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정확했고 반응 속도도 신속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타이곤 옆에 서서 그 차체를 응시했습니다. 5시간 연속 주행, 섭씨 54도의 열기, 모래 폭풍, 지뢰 폭발, 정밀 사격, 모든 극한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고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처럼 완벽한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첨단 기술을 땅으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바다의 기술이라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의 서스펜션, 냉각 시스템, 하부 구조는 해군용 충격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잠수함이 거대한 파도의 충격을 견디는 기술, 함정이 해상 위에서 엔진열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이 차량에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뉴스를 다시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트럼프의 핵 잠수함 승인, 그리고 한화 오션,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타이곤의 제조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로고였습니다. 저는 차량 옆면을 자세히 봤고 거기에는 한화라는 글자가 반짝이며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다와 사막이 하나의 이름으로 전략적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고도화된 기술이 여기에 있었구나.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이드, 이거 진짜입니다. 중국제와는 기술 수준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야. 근본적인 철학이 다른 것이라고.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오직 작동시켜서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수사적인 말보다도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상급자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타이고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해답입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기대치를 월등히 넘어섰습니다.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확신하는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건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룹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이 모든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땅에서 장갑차를 만들며 하늘에서 레이더를 개발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스템의 기술적 근간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 사막을 향해 완벽하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깊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고 그들의 약속도 반드시 진짜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다의 기술이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으로 완벽하게 이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기술에 내재된 한국의 철학을 목격했습니다. 타이곤의 현장 시연은 성공적이었으나 진정한 경쟁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공식 평가 절차에 돌입했고 시연에 참여한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며 검증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가위원회의 핵심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국방부 총국, 왕립군사대학, 현장 실무진 등 37명의 전문가들이 긴장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첫날 타이곤의 시연 영상과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타이곤의 데이터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온 주행 5시간 연속, 고장률 0%, 엔진 열 방출 효율은 기존 차량 대비 35% 향상, 모래 침입 차단율 99.8%, 숫자로만 보면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 측 대표단이 손을 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대표는 서류를 펼쳐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출한 냉각 효율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주행 로그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저 역시 긴장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설마 한국까지도? 중국 대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섭씨 70도 구간의 냉각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실제보다 높게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조작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VN-22가 사막에서 고장나 병사들이 쓰러지던 현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부품이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고 성능이 좋다고 했지만 사막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저도 우리를 기만한 것일까? 동료가 제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도 우리를 속인 것일까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곤의 시연은 완벽했지만 중국의 VN-22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우리 군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군의 군사적 자존심과 미래가 다시 한번 걸린 문제였습니다. 위원회 의장이 중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제기하신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중국 대표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며 주장했습니다. 이 구간을 보십시오. 온도 곡선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완만합니다. 실제 사막 환경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타이곤의 시연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에 진실임을 알았지만 중국 측 주장 역시 논리적인 허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자이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만약 정말 조작이라면? 만약 한국도 중국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깊은 기만에 빠진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는 중단되었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단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타이곤은 분명히 훌륭했지만 중국이 제기한 의혹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또다시 화려한 서류에 속은 것일까? 혹시 그들 역시 결국 이윤 추구라는 다른 얼굴을 한 상업주의에 불과할까? 다음날 아침 회의실은 전날보다 더욱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술팀 3명이 들어섰는데 모두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어제 제기된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노트북을 열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고 파일 제목이 보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시스템 원본 기록.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술자가 화면을 조작하자 방대한 데이터 로그가 펼쳐졌습니다. 엔진 온도, 바퀴 압력, 진동 패턴, 냉각수 온도, 필터 상태, GPS 좌표, 모든 것이 1초 단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타이곤에는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20개의 센서가 동시에 작동하며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됩니다. 그가 중국이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구간, 섭씨 70도 구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엔진 온도, 냉각수 흐름, 외부 기온, 차체, 내부 온도 등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일치하며 그려졌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폭포수처럼 펼쳐지는 동안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18만 건의 데이터, 1초 단위로 기록된 모든 순간, 중국이 의혹을 제기한 정확한 시간대의 온도 그래프,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은 길게 변명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옆자리 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투명한 원본 데이터는 20년 무기평가 역사상 처음 봅니다. 기술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로그 시스템 덕분에 단 한 글자라도 수정하면 전체 데이터가 즉시 무효화됩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시연 당시와 정확히 일치했고 온도, 압력, 시간, 좌표 중 단 하나도 오차이 없이 일치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냉각 효율은 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함정용 열교환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해군 함정에서 사용되던 기술을 극한의 사막 환경에 맞게 최적으로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다의 기술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의장이 중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중국 대표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측 VN22 데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 중국 대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투명성 기준을 적용해야죠. 중국 측은 원본 로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국 대표는 머뭇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는 최종 결과 데이터만 보관합니다. 실시간 기록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중국은 원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있더라도 조작이 드러날까봐 보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쪽이 거짓말쟁이였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이드, 보셨습니까? 한국 쪽은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데이터 그 자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말 대신 명확한 증거로 답했어. 그날 오후 평가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이곤의 데이터는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투명한 자료를 제출한 유일한 제조사입니다. 위원들이 박수를 쳤고 저도 박수를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박수보다 더 큰 감정, 바로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기술의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 보고서의 최종 제목이 결정되었습니다. 타이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이름.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던진 의심은 한국의 투명한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고 그 데이터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한 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정직이며 그 정직이라는 가치가 곧 압도적인 경쟁력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 모든 평가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공식 입찰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는 또 다른 역사적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발표 30분 전 복도를 거닐 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VN-22의 치욕, 그리고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던 타이곤, 중국의 억지스러운 의혹 제기와 한국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 모든 순간이 이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답은 오래전에 나왔어. 그가 웃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군의 향후 30년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간의 철저한 평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에 최종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가속도, 냉각 효율, 방호력, 주행 안정성, 정비 편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투명성. 모든 항목에서 1위는 한결같이 타이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중국제 VN-22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처참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의장이 최종 선언했습니다. 한국 타이곤 장갑차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저도 힘껏 박수를 쳤지만 제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한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진을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실례지만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서 특이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스펜션과 냉각 하부 구조가 해군용 충격 분산 시스템 기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그 기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술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기술적 원리를 땅으로 완벽하게 이식한 것입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바다의 기술이요? 어떻게 해군 기술이 사막에서 운용되는 장갑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가 천천히 그러나 명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곤의 하부 구조를 보셨죠? 지뢰 폭발에도 완벽하게 견뎌낸 그 장갑 구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는 계속했습니다. 그 방어 기술은 원래 잠수함용 충격 방어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수중 폭발로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파를 견뎌내는 기술이죠. 바닷속 폭발은 엄청난 수압을 만들어내고 잠수함은 그것을 생존을 위해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기술을 장갑체에 적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폭발 충격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지 않고 차량 전체 구조로 넓게 분산시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는 점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냉각 시스템은요?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함정용 고효율 열교황이 기술입니다. 군함은 엔진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며 이를 바닷물을 이용해 냉각합니다. 그 원리를 사막 환경의 건식 냉각 시스템에 최적으로 개선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차량은 사실상 기술자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 차량은 기술적으로 땅 위를 달리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갑자기 며칠 전 뉴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핵 잠수함 승인, 그리고 한화오션.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와 같은 그룹 소속입니다. 제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같은 그룹이라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조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저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기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자산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충격 흡수 기술이 타이곤의 하부 방호 장갑으로, 잠수함의 냉각 시스템이 사막용 엔진 냉각 장치로, 바다의 극한 기술이 사막으로 완벽하게 전이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주행 안정성에 기여한 서스펜션은요? 그가 답했습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강력한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타이곤은 그 원리를 이용해 사막의 거친 요철 충격을 견뎌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했습니다. 높은 진동 감소율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다의 파도 에너지를 80% 흡수하듯이 타이곤도 지면 충격의 80%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복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막이라는 지상 환경에 맞게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융합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럼 방호력은요?
잠수함 선체가 깊은 수심의 수압을 견디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든 기술적 요소가 하나의 전략적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완벽했던 거구나.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통합체계 (Integrated System)로 설계합니다. 바다든 땅이든 기술의 본질과 신뢰는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이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 바다의 DNA가 이식된 융합기술의 기념비적인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자료실에서 한화그룹의 방산체계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모두가 바다, 땅, 하늘을 아우르는 통합방산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생태계를 창조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상급자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타이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 철학입니다.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철학이라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기술을 이식했습니다. 바다에서 땅으로, 잠수함에서 장갑차로. 그들은 기술 분야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기술을 전략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타이곤을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것인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국방의 해답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사막 위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외교적인 협상이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근본적인 철학이었고 미국이 협력의 문을 열었지만 한국이 그 안에 실질적인 전략적 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바다를 넘어 사막까지 견고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는 바다를 지배하는 기술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타이곤 평가가 끝난 지 며칠 후 저는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뉴스가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울려 화면을 보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재확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소문으로만 돌던 일이 이제 명백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문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전략적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5국가만이 보유한 영역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6번째 핵잠수함 보유 국가로 국제사회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핵심 협력지로 지정과 한미 간 해군 공동개발 협의체 구성 발표가 언급되었습니다. 한화오션, 그 이름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타이곤 제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박힌 한화 로고, 바다에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와 사막에서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가 같은 그룹이라는 사실에 저는 기술적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제 사무실로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이드,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봤어.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니. 이건 아시아의 군사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선택한 타이곤이 바로 그 핵잠 기술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이야. 동료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저는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그룹 소속입니다. 타이곤의 기술이 바다에서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이지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한 그 고효율 냉각 시스템과 충격 흡수 구조가 저는 말을 마쳤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기술의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움과 확신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날 오후 사우디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함께 더욱 큰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왕국 한국산 청운구 미사일 방공체계 포대 도입 계약 체결. 계약 규모는 무려 32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한국형 방공체계를 도입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 추가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역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서명식에 통역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야드 국방청 대회의실에 양측 대표단이 착석했습니다. 서명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한국 대표단 뒷자리를 살펴보았는데 한 명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화오션 수석 고문.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인데 왜 한화오션의 고위 인사가 여기에 있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개별 기업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다와 땅, 하늘이 하나의 통합된 전략적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명식이 진행되었고 사우디 국방장관과 한국 방산 대표가 서명을 완료하는 순간 회의실에 우렁찬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보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고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청웅 계약인데 한화오션에서도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합된 방위 체계를 제안하고 있죠. 저는 더욱 자세히 물었습니다. 통합 체계라니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청웅은 방공 시스템이고 타이고는 지상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 두 시스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지휘 체계 통합, 그리고 정비 네트워크까지. 그리고 이 모든 기반 기술은 해군 체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사우디가 도입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술 생태계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불과 며칠 사이에 세상의 질서가 바뀐 듯 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잠 승인과 사우디의 32억 달러 계약.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핵심 중심축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미국은 단지 승인이라는 외교적 허락을 했지만 진정한 자격 승인자는 한국 스스로였다. 트럼프의 펜이 문서에 서명했지만 한국의 기술이 그 문서의 힘과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승인은 외교적인 행위였을지 몰라도 그 자격은 오직 기술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역사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 클럽 진입, 사우디, 중국 무기 전면 폐기하고 한국 선택, 아시아 군사 균형 대대적 재편. 모든 헤드라인이 한국의 부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곤 제안서를 다시 펼쳐들고 그 로고를 천천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한화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국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막까지 첨단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는 문명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은 일시적인 외교였지만 한국의 기술은 영속적인 역사였다. 그리고 그 역사의 물결이 이제 이 사막까지 밀려온 겁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 속에는 바다의 청정한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핵잠 승인과 사우디의 대규모 계약 발표 후 세계 정세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각국의 공식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계약 발표 다음 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한미 간 핵기술 공유는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적인 행동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언론 플레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후 중국 국영기업들이 사우디와 맺었던 계약들이 줄줄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VN-12 장갑차 추가 도입 계약, 방공 레이더 납품 계약, 통신 장비 유지 보수 계약 등 모두 사우디 측의 단호한 통보로 중단되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이드, 중국이 이 중동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지.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잃었으니까. 중국이 잃은 계약 규모는 약 8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그 공백을 한국이 신속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방위청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며칠 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5년 방위비를 7조 8천억 엔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5%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15% 증가라는 수치는 일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군비 증강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동맹국이라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 역시 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일본이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기술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발 일정을 짰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K2 전차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아시아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이제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동안 유럽은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먼저 한국형 원전 협력 체계 협상 착수를 발표했고 이어서 폴란드도 한국 APR-1400 원전 모델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공체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 협의 시작. 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표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자료실에서 나토 기술위원회 회의록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시스템 표준화논의 필요성 제기. K-시스템, 즉 한국 방산체계를 하나의 국제 표준 모델로 간주하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의 비공식적인 고위급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장성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는 오직 한국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타이고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청웅, 천무, K9까지 우리는 한국 체계로 전면적인 군 전력 재편을 단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가 한국으로 전략적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문의를 보냈고 쿠웨이트도 강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심지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03억 달러, 2025년 전망치는 150억 달러 이상. 세계 방산 수출 순위도 9위에서 6위권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숫자로 보아도 한국은 압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제 방산 포럼 자료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발견했습니다. 귀하는 어느 나라의 기술을 가장 신뢰합니까? 응답자는 78개국 방산 전문가들이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기술 선도국이다에 18%가 동의했고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일본보다 신뢰할 수 있다에 62%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와 리야드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자이드, 솔직히 이렇게 급격하게 세상이 바뀔 줄 예상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놀랐어. 중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핵심이야. 중국은 값싸게 팔았고 한국은 정확한 신뢰를 팔았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고 그 불빛 너머로 세계의 군사 패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계산했고 일본은 놀랐으며 러시아는 경고했지만 세계는 결국 한국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야. 세계의 기술 기준이야. 동료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유럽 기술자들이 한국의 설계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에서 세계의 시계는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사우디의 선택, 중국의 퇴장, 유럽의 협력, 모든 사건이 하나의 방향, 즉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관찰하지 않는다. 협상한다. 그리고 그 협상의 중심에는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가 있었다. 한국이 보여준 정직함과 완성도, 그것이 바로 세계를 움직인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한국 방산사절단이 저를 서울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생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타이곤을 만들어낸 그 나라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받은 첫 느낌은 속도와 완벽한 정확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시스템이 정밀하게 작동했습니다. 지하철, 택시, 신호등 모든 곳에서 리야드와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했고 도로는 깔끔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된 폐허였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폐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서울은 거의 잿더미가 되었죠.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이룬 기적적인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일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장 단지로 들어섰고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조립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타이곤 장갑차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용접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강한 책임감과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샘 작업의 흔적은 보였지만 불평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납기 기한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술팀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듯한 일정인데 어떻게 품질을 완벽하게 유지합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생명처럼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납기를 미루고 부품을 보내지 않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중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우디에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타이곤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사막에서 운용 시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설계했습니까? 완벽했습니다. 54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사막 테스트 데이터를 받고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개선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탱크 정비병이셨습니다. 장비 고장으로 전우들이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현장에서 고장나지 않는 장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존의 기억이 기술력으로 계승된 것이었습니다. 공장 투어를 마치고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더 역사가 시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쪽 벽면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철모를 뒤집어 쓰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방기술, 즉 방어의 기술이 곧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전쟁을 겪지 않고 석유라는 천연자원으로 불을 쌓았으며 무기는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기를 창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희생과 생존의 고귀한 기억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구나. 다음날 일정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조선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배 한 척이 건조되는 모든 과정,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공정이 정밀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곧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 이후의 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뉴스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우리에게 승인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럼프의 패는 외교적 허가였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스스로 만든 역사적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건조하지 않으면 세계 물류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격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허락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능력을 증명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한화그룹 통합방산 전략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조직도가 떴는데 한화오션, 조선해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공, 한화시스템, 레이더 정보, 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통합체계로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바다의 기술이 땅으로, 땅의 데이터가 하늘로, 기술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융합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타이곤에 적용된 기술도?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화오션의 함정 기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각 분야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미국 역시 해군과 공군 체계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로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자리에서 오직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뚝 일어섰다. 다음날 아침 마지막 일정은 용산에 위치한 전쟁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총탄 자국이 난 헬멧, 피 묻은 군복, 희생된 어린 병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전시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그 옆에는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37,000톤 달러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무려 550배 증가, 믿을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포기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공장을 세웠고 배를 만들었으며 첨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함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부자가 되었지만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술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나오며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해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1950년대 한국 정부가 첫 공장을 세울 때 기술도 자본도 원자재도 없었지만 국민들이 폐허에서 철근을 주워 모으고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발적인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라는 행운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한국은 땀과 피로 이룬 의지의 결정체로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납기 준수, 최고 품질 보증, 그리고 완벽한 AS는 이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갈 때 삼성, LG, 현대, 한화의 로고들이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외부 강대국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았다. 자신들만의 시간과 기술력으로 움직였다.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승인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 승인 이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도시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무너짐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술적 생존 매뉴얼이었고 그 매뉴얼이 이제 우리 사막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리야드에 돌아온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의 사막을 바라봤는데 서울을 다녀온 후 제 시선이 변한 탓인지 익숙한 풍경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책상 위에 2개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한화오션에서 받은 기념 배지였고 다른 하나는 거제 조선소에서 받은 작은 조립 나사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나사를 손끝으로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세계 문명의 축을 돌리고 있다. 다음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자이드, 한국 방문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놀라웠어. 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군.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는데요?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가 구현된 현장이었어.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 사막까지 건너온 거야. 다음날 점심시간 동료 3명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한국 방문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이드, 한국 공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생산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시스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3개월간 밤샘 작업을 하더군요. 한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제와는 품질 차이가 나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빨리 팔아치우려 했고 한국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이 사막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막내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한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확정된 겁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는 이제 한국뿐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이드,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타이곤이 도입되면 우리 군의 전력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뀔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상군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집중해서 주목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900대의 장갑차가 도입되면 우리 지상군 주력 장비가 모두 한국제로 바뀝니다. 정비 시스템도 한국식으로 혁신되고 핵심 교육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 대합니다.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 현지 정비센터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20년 후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우리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적인 진정한 독립입니다. 며칠 후 사우디 국방부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 왕국의 차세대 전력 체계는 한국과 함께 설계됩니다. 함께 설계한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구매 차원을 추넘어 한국의 첨단 기술을 근간으로 사우디 군을 재편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 900대 추가 도입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정비센터를 리야드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00대 도입은 사우디 지상군 전체 전력을 바꾸는 역사적 규모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이 사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러시아는 논평을 냈는데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중동의 군사 지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를 환영하며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지만 저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미국 역시 이제 한국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기술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방산 협력을 제안했고 독일은 전차 기술 교류를 요청했으며 영국은 한화오션과 조선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의 군사적 시선은 더 이상 워싱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서울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향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심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방산 협력, 신뢰 기반 방위 체계 구축의 전략적 가치.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VN-22의 치욕, 타이곤의 첫 완벽한 시연, 중국의 비방과 한국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 트럼프의 외교적 승인과 사우디의 결단, 그리고 서울에서 목격한 폐허 위의 기술적 기적. 모든 순간이 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제품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시간이라는 가치를 수출합니다. 저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을 수출한다. 맞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축적한 생존의 시간, 기술 개발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그 귀중한 시간을 구매했고 이제 그 시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모래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던 모습,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저 깃발은 바람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 자체를 스스로 창조한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 몇 달 전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고기를 팔았지만 신뢰는 팔지 않았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외교적 승인은 미국이 했으나 군사적 독립은 한국이 완성했다. 펜을 내려놓고 책상 위의 작은 나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전쟁의 폐허, 생존을 향한 불굴의 의지, 첨단 기술의 진화, 그리고 신뢰를 수출하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사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에게 이 위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나사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시작점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 사우디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사라지고 한국제 무기가 그 자리를 확고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국방 철학의 근본적인 교체였습니다. 값싼 구매 중심에서 신뢰 기반 협력으로, 단기 계약에서 장기 동반자 관계로, 제품 수입에서 기술 협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계 뉴스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화면에 한국 2025년 방산 수출 150억 달러 돌파 예상, 세계 조선시장 한국 점유율 43% 경고의 유지, 중동 5개국 한국 무기 체계 도입 심층 검토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모든 뉴스가 한국의 성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이제 전 세계로 거세게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막으로, 기술력에서 신뢰로, 외교적 승인에서 완전한 독립으로 한국은 그 모든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자이드인 저는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으며 그랬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강력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대, 기술과 신뢰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쌓아올린 새로운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의 중심에는 작은 조립 나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돌리는 핵심 나사. 저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잠들었습니다. 자이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선 장갑차 한 대에서 시작된 그 작은 사건이 결국 세계의 군사적 균형을 뒤바꾸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적 승인이라는 문을 열었지만 진정한 승인자는 한국 기술력 그 자체였습니다. 70년 전 절망적인 폐허에서 다시 우뚝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의 시간표를 새롭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위대한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서사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어떠한 전략과 노력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다에서 시작해 사막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기술혁명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사막의 바람 속에서 신뢰를 증명한 오늘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